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따뜻한 봄에 아들을 결혼시킬 예정인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나이 곧 있으면 환갑인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가끔은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 절대 아닌데 저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만 바라던 이대 독자 집안에 태어난 다섯째 딸로 저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축하받지 못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엄마가 태몽도 아들 꿈을 꾸었고 주변에서는 전부 배 모양을 보니 아들이네. 드디어 이 집에서도 사내애가 태어나겠어. 그러게 말야. 입덧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축하해. 잔치라도 해야겠네. 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나고 집안 분위기는 거의 초상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제 위로 언니들이 무려 넷이나 있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들을 따라 집안일을 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는데 말이 집안일이지 걸레 하나 쥐어주고 저기 언니들 보이지? 너도 여기 이렇게 닦아봐 하며 할머니가 뭐 좋다고 저에게 집안일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를 낳고 저희 엄마는 아들도 못 낳는 년이라는 오명 아래 후방만 봤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셨는데요. 제 기억에 그게 제 나이 3살 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언니들도 하나둘 나이가 차고 또 이런 집구석이 싫다고 나가는 통에 저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저 역시도 중학교 졸업 후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저는 당시 고등학교 진학을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무슨 기집애가 고등학교를 간다고 설쳐? 네 언니들도 고등학교 간 년이 하나도 없었어. 이제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학교는 무슨 학교? 이제부터 너는 열심히 일해서 너 키워준 값이나 하고 싸게 시집이나 가. 라며 고등학교 진학을 막으셨는데 아빠도 그런 할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을 거라면 나가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왔어요. 게다가 저희 할머니는 저나 언니들이 조금의 불평이라도 하면 늘 입버릇처럼 구우면 나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딴 집 나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가면 언니들도 있으니 어떡하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구석도 있었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언니들도 전부 힘들게 살고 있던 터라 제 생각처럼 언니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당분간만이야. 우리 전부 일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공짜로 받아주니? 너도 일자리 찾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차갑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는 죽어도 가기 싫고 언니들한테도 부담 주기 싫어 저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는데요. 마침 한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구인 신문에 났길래 저는 이거다 하며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소위 말해 고아티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신기했어요. 게다가 오히려 사람이 더 바르고 힘든 사람들 보면 도와주는 걸 망설이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공장 막내인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는 사람도 남편이었는데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랑과 관심에 남편을 금방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남편이 첫사랑이었던 건데 그렇게 남편을 좋아하게 된 저는 고백도 하지 못하고 무려 2년을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시간만 보내야 했었죠. 그러다 이젠 안 되겠다 싶어 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이라도 빌려 고백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일이지만 저는 잔뜩 꼬부라진 발음으로 남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제가 너무 취해서 그 뒤에는 어떤 답을 들었는지 필름이 끊겼는데 한동안 남편이 저를 보면 대면대면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나 고백하고 바로 차였구나 라고 짐작할 따름이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차인 마당에 정확하게 기억까지 한다면 그땐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남편을 피해 다녔는데 그러기를 한 달이 넘어가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저를 찾아와 그러더군요. 아니, 너는 원래 사람이 그래?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왜 피해 다니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는데 머리는 하얀 백지장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꾸로 남편을 피해 다녔다는 거였죠. 그때부터는 자기도 이게 뭔가 싶었다고 했는데 슬슬 화가 나더랍니다. 사실은 자기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한 달 가까이 말도 못하게 피해 다녀서 자기가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확인하니 그 뒤부터는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한테 저런 말을 듣는데 제가 제정신일 리가 없었죠. 이제사 얘기지만 그땐 저도 순진했거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공장에서도 다 아는 공식 1호 커플이 되었는데요. 그 후 2년 뒤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는 선택이란 걸 해야만 했어요. 공장이 있는 타 지역으로 같이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건지 고민이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랑 남편은 공장에서 제공해주는 숙식이라는 혜택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공장이 새로 이사가는 곳은 거의 외지나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도 고민이 깊어갈 즈음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는데 남편은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지 다른 사람이 하냐? 공장 이전하는 곳에 따라가면 다시 도시로 오긴 힘들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자. 오빠가 더 열심히 일자리 찾아볼게. 그래도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그래도 되는 거야? 왜? 무슨 문제 있어? 우리가 어리긴 해도 성인이잖아. 혹시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서 그래? 아니야, 그럴 리가. 그냥 나는 결혼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하면 당연히 오빠랑 하지. 그래, 나도 돈도 좀 더 모으고 그렇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건도 그렇고 우리 서로 좋아하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서. 혹시 불편하면 거절해도 돼. 아니야, 누가 불편하대. 나는 좋아. 오빠랑 살면 더 좋지.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듯 결혼하게 되었어요. 말이 결혼이지 돈도 없고 부를 가족도 없어서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비록 번듯한 집은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다 좋았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꿈처럼 행복했는데 우리 둘 다 가족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눈물 나게 행복했고 남편이 사들고 온 순대에도 세상을 다 가진 부자가 된 것만 같았는데요.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처음으로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저도 남편도 성실함은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어느 곳에 가서 일을 곧잘 해서 돈도 제법 금방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 금방 번 듯한 전셋집은 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는데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1년이 되었을 쯤이었는데 저는 바보처럼 그걸 알아차리는데 4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워낙에 월경이 불규칙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날짜도 이상하고 몸도 이상했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임신 테스트에서 선명한 두 줄이 뜨더군요. 우리 두 사람의 아이라니. 그땐 저도 남편도 기분이 이상했는데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부모가 돼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겨났어요. 둘 다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겐 우리의 아픔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괜찮은데도 남편의 성화로 인해 일을 쉬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 가장 편하고 행복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그 좁은 집을 쓸고 닦고 나름 태교를 해보겠다고 뜨개질도 하고 음악 감상에 책도 보며 태어나 처음으로 고상을 떨어봤는데 그렇게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남편과 함께 먹을 저녁밥을 지었는데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늘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며 지냈죠. 가능하면 평생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있잖아. 퇴근할 때 우리 현관문 열 때가 가장 행복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집. 나는 항상 그런 집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 여보는 나에게 꿈을 이루어준 고마운 사람이야.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 여보 꿈이면 내가 평생 해줄게. 내년 이맘때는 애기도 있으니까 우리 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자기가 퇴근했을 때 아빠 아빠 하고 우리 애가 달려가겠지? 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이런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줘서. 저와 남편은 늘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예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활이 앞으로 평생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죠. 정말 한순간에 깨져버린 행복이었는데요. 그날은 남편이 쉬는 날이었지만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움직일 수 없는 날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랑 손잡고 시장 구경이라도 나가고 싶었는데 몸이 무거워 그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속상했죠. 그때 제가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발도 금방 붓고 초산 산모인데도 희한하게 저는 배가 많이 불렀는데 주변에서는 아들이라 배가 많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다고 해도 제가 고생할 것이 분명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집에만 있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주전부리 같은 간식에 당기던지 나가서 남편이랑 군것질이라도 하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힘드니까 내가 시장 가서 자기 좋아하는 만두랑 순대 좀 사올까? 자기 시장 입구 쪽에 파는 할머니 순대 좋아하잖아. 어쩜 내 마음을 저리 잘 알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남편의 말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는데 같이 가지 못해 그건 좀 아쉬웠지만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편에게 빨리 다녀오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금방 다녀와야 해?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말을 한 것을 후회해야 했어요. 그날이 남편을 보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냥 나는 안 먹겠다고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남편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괜히 그런 음식을 좋아했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저는 만두와 순대는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요. 음식은 잘못이 없지만 그 음식을 좋아하던 저는 죄가 아주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는데요. 복잡한 시장통에서 어린아이가 차도로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구하려 그렇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편의 빈소에 찾아온 그 아이의 부모가 죄인처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었는데 어이가 없었죠. 백날 첫날 그 사람들이 죄송해봤자 제 남편은 살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으니 그 사람들을 더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남편이 구한 아이는 타박상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어찌나 아이를 꼭 감싸서 보호를 잘했는지 자기는 피가 철철 나면서도 그 아이는 품에 꼭 안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로 제 남편만 죽었다는 건데
저들이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 낳고 살 거였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울었는데 결국 그 영향으로 아이를 예정일보다 빨리 낳게 되었어요. 무려 1달 반을 당겨서 아이가 나왔는데요. 아이는 무사하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 없는 세상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아이마저 잘못되었다면 저는 분명 그때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났을 건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니 차마 그 아이를 두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장례식 비용과 제 병원비까지 모두 지불한 그 아이의 부모는 위로금이라며 저에게 당시 큰돈이었던 5천만 원을 건넸는데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네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냐며 그 돈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들이 그 돈을 주고 죄책감을 더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아주 오래오래 기억하고 괴로워하길 바라며 그 돈은 안 받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요. 저야말로 아이 키우면 늘 돈에 쪼들리는 순간마다 그때의 제 선택을 후회했네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돈이 있었다면 적어도 내 아들은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먹이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이다 가회다 보내며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고 그 일은 시간에 묻혀갔는데요. 그들에겐 제 남편이 생명의 은인이겠지만 그 선택 역시 제 남편이 했기에 저는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일은 저희 가족에게만 치명타를 입히고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도 없이 아들애를 키우기 위해 그야말로 고생길이 활짝 열렸는데요. 학력도 딸리고 나이도 어린애, 딸리 미망인이었던 저에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함께 벌어놓았던 돈도 어느덧 바닥이 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아들에게 미안한 게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돌잔치를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생일이 되면 늘 그때의 미안함이 떠올라 아들은 칠색팔색을 하는데도 제 마음껏 상다리가 휘어지게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이젠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그것도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뭔가 이젠 아들 생일상을 내가 안 차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시원섭섭한 기분이 드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젠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한테 생일상을 받게 되었으니 아들도 더 행복하겠죠. 아무튼 저는 당시 아이 돌잔치도 해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존전까지 다 겪으며 지냈는데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했던 적도 없었어요. 새벽에는 아이 재워놓고 우유 배달을 했고 식당 청소 및 설거지도 하며 저녁에는 봉투 붙이는 부업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가장 오래 한 일이 남의 집 파출부였죠. 그것도 여러 집을 전전하며 일을 벌였는데 벌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우리 아들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겠다고요. 제가 살아보니 학력이라는 게 저희처럼 없는 사람한테는 유일한 무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이어도 아들 공부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누구는 저더러 그런 문제집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애 돼지고기라도 한 근 사서 먹이는 게 낫지 않냐고 조롱하듯 말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학구열을 활활 불태웠는데 있는 사람 눈에는 제가 참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제가 늘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엄마는 네가 성공해서 남들처럼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엄마처럼 힘들게 일해서 조금 벌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 가져. 알겠지? 저는 유식한 사람은 아니라서 말을 그럴싸하게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아이한테 돈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거냐고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저에겐 돈이란 그랬거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거였죠. 그래서 지난날 내가 왜 그 위로금을 안 받겠다고 했을까 후회도 했는데요. 어쩌겠어요. 그때 당시는 남편 잃은 슬픔에 현실을 몰랐던 제 잘못인걸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한 번씩 그 돈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덜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아빠처럼 열심히 또 성실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지 말로는 내가 장학금 받고 대학 갈 거니까 엄마는 돈 걱정하지 마 라며 자기 딴에는 저를 생각해주는 말도 했었는데 그런 아들은 자기가 한 말을 무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속이라고 생각했는지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의대에 떡 하고 붙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었는데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아이들 부모도 놀랐는데 왜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의대 법대에 보내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교육비를 지불했을 텐데 그런 교육은 받아보지도 못했을 제 아들이 의대에 붙었다고 하니 자기들이 쓴 돈 때문에 더 허무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현준이 엄마, 현준 엄만 좋겠다. 아들이 자기 힘으로 의대를 갔잖아. 아니, 우리는 의대 보내려고 한 달에 얼마를 썼는데. 진짜 세상은 불공평해. 아니, 비결이 뭐야? 현준이 엄마 돈 없어서 현준이 과외도 못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네, 과외는 엄두도 못 냈죠. 그래도 저 학원도 보내고 문제집도 사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줬어요. 여기 최선 다 안 한 부모 있나? 세상에나. 현준이는 진짜 대단하다. 돈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크게 될 인물인데. 우진이 엄마, 에이 그런 말은.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저리 똑똑한 애가 없는 집에 태어난 게 안쓰러워서 그렇지. 현준이 엄마, 기분 나빴어? 나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 현준이가 대단하다는 말이었지.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잘난 아들, 우진이네 같이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더 많이 지원받고 훌륭하게 컸을 텐데. 우진이도 그런 거 보면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해줄 수 없는 부모 만났으면 저 나쁜 머리로 대학 문턱은 넘어보겠어요? 저도 우리 현준이가 공부를 잘해서 힘들어도 지원하려 애썼는데 우진이가 만약 제 아들이었으면 공부 안 시켰죠. 기술 배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뭐야? 지금 현준이 엄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이놈의 옆에 내가 자기 아들 의대 붙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네. 그러는 우진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나를 무시해요. 내가 힘들다고 우진이 엄마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 좀 있으면 없는 사람 무시해도 돼요? 내가 이래서 우리 현준이한테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당신 같은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으니까. 듣자 하니까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이야, 자격지심도 이 정도면 병이지. 저는 그날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 여자와 머리채까지 뜯으며 길바닥에서 싸웠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와 그 여자를 말렸는데 학교에서 나온 제 아들이 이런 저를 봤는지 쏜살같이 저에게 달려왔죠.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일 듯 노려보며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 아들은 자기 엄마를 보고 창피하다며 냅다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씩씩거리며 당신 그리고 이현준이 너 다음엔 짤 없으니까 조심해. 알겠어? 라고 말하더니 도망치듯 자기 아들을 쫓아갔는데 저는 그것만 봐도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알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을 잘 키웠구나 그런 마음에 심적으로 제가 그 여자를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유치한 마음이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어요.
자기 목표는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아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난다긴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았고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이 있으니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 매학기는 아니었어도 늘 좋은 성적과 일부라도 장학금을 받아 저의 부담을 덜어줬는데요. 참 기특하고 고마운 아들이었죠. 그러니 언제나 아들은 제 자랑이었고 언젠가 저도 하늘나라로 간다면 남편에게 내가 혼자 저렇게 잘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두고두고 유세를 떨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의대에 간 아들은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가끔은 저러다 병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 제가 쉬엄쉬엄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며 생활비와 아들 뒷바라지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들이 국시를 패스해 정식으로 의사가 된 뒤에는 숨통이 튀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며 신용카드 하나를 주는데 무려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가지고 엄마 쓰고 싶은 거 다 해. 돈 생각하지 말고. 에이, 됐어. 네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이런 생색을 내? 됐다. 너 힘들게 버는데 장가 가야 하니까 차곡차곡 모아. 에이, 참.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의사사위한테는 열쇠 3개는 기본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는 그렇게 돈으로 팔려가고 싶냐? 나는 내 아들 그렇게 돈 받고 장가 보내긴 싫다. 왜? 돈 많으면 좋잖아. 그놈의 돈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정여사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고생을 덜 했나? 이놈이? 너 지금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물론 돈은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래도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은 수단이지. 설마 너 돈 벌려고 의사 됐냐? 누가 그래? 나는 생명을 구하려고 의사가 됐지. 그리고 내가 설마 정말 열쇠 3개를 기대하겠어? 엄마는 아들을 뭘로 보고? 그래, 내가 너 고생하지 말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고생하기 싫다고 남의 등골 빼먹는 그런 호로 새끼는 되면 안 돼. 알겠지? 넵, 걱정하지 마. 난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잘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될 거니까. 아, 하나 빼먹었다. 효도도 끝장나게 해야지. 우리 정여사 아들 키운다고 고생 엄청 실이 했는데. 알아주니 고맙네. 그러니까 이 카드는 필요 없어. 정 그러면 매달 엄마 30만 원씩 용돈 주든가. 나 자식한테 용돈 받는 엄마 부럽더라. 정여사, 용돈보다 카드가 더 멋있는 거야. 그럼 이 카드로 매달 30만 원씩 써. 싫어. 돈은 모을 수 있지만 카드는 아니잖아. 돈으로 줘. 정여사 돈 좋아한다? 알죠. 알았어. 그럼 내가 정여사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쏘겠어. 그럼 됐지?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저는 그렇게 아들한테 용돈 받는 엄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매달 3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50만 원씩 보내더니 어떤 달은 보너스가 들어왔다고 100만 원도 넣고 아주 저한테 인심이 후하더라고요. 그 덕에 아들 장가갈 돈은 그 돈을 모아줄 생각이었는데요. 원래 의사들이 바빠서 장가도 늦게 간다고 그러더니 저희 아들은 비교적 금방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에 웬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오더라고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했는데 어머 웬걸? 아가씨가 저희 아들보다 나이가 많더군요. 솔직히 제가 사고방식이 구식이라 많이 놀랐어요. 제가 연상인 아가씨를 며느리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딱 봐도 아가씨보다 우리 아들이 좋아 죽는데 반대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저는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를 맞아주기로 했네요. 그리고 이윽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는데요. 저는 들어가 앉기도 전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제 눈앞에 앉아있는 내외가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제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간 그 부부였는데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순식간에 남편을 잃은 그날로 돌아간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대로 식당을 나와버렸죠. 그러자 아들이 놀라서 쫓아나왔는데 저는 아들한테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왜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나도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하지. 전에는 좋다고 했잖아.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내 남편 죽인 원수랑 결혼을 하라고 하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원수라니. 너 내가 얘기 안 했어? 네 아빠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때 저 집 딸만 아니었어도 네 아빠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을 거야. 그럼 나나 너나 그 고생 안 하고. 엄마, 진정해. 착각한 거 아니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니라고. 너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 저 사람들이 네 아빠 장례식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울고 불고 빌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잘 살았겠지. 내 남편 잡아먹은 딸 키우면서 행복했겠지. 난 이 결혼 절대 인정 못해. 현준아, 너도 네 아빠 죽게 만든 저 애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현준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지금 하신 말씀. 들었어요? 그럼 입 아프게 2번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절대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악연이에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 부모님도 얘기하면 그러자고 하실 거예요.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이랑? 현준아, 가자. 너 병원도 그만둬.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지.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생각할 시간? 그딴 게 왜 필요해? 너 설마 엄마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고집 피울 작정이야? 난 너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이번 일은 봐줄 수 없어. 저는 그날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혼자 사느라 아무리 팍팍하게 살았지만 어지간해서는 남한테 싫은 소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아들을 보며 그런 배신감이 없었는데 저는 아들도 보지 않을 작정으로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염치도 없는 내외가 제 아들과 함께 집으로 쫓아왔더군요. 그때는 화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들을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외는 과거의 그때처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금 용서를 빌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요? 잘 지냈을까 궁금합디까? 그쪽들은 보니까 잘 지냈나 보네요. 딸도 말짱하고. 그럴 리가요. 늘 마음속에 돌덩이를 쥐고 살았습니다. 저희 딸도 다 알아요. 그때 부군이 저희 딸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제 남편은 살아있겠죠. 그때 왜 하필 저희 남편 눈에 띄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그때 잠깐 한눈을 팔아서 저희 애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시끄럽네요. 아니 내가 이제 와서 뭐 용서받자고 했어요? 왜 다들 여기로 몰려와서 이래요? 당장 가요. 아무리 이런다고 해도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겨우겨우 숨 쉬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쪽들도 이 결혼 안 시켜야 맞죠? 네,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저희도 양심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걸요. 저희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실 사모님 생각에 한시도 편하게 산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용서 빌고 싶어서 현준 군이 말리는 데도 찾아왔어요.
그때도 말했는데 까먹으셨어요?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죽은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춘향이 이몽룡이라고 해도 내 아들이랑 그쪽 딸은 안 됩니다. 현준이 너 뭐해?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 안 그러면 내가 나간다? 엄마,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건 좀... 그건 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물러터졌어? 지금 이 상황이 나만 힘들어? 너는 아니야?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에 매분 몇 초가 참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거의 그 사람들을 몰아내듯 집에서 내쫓아버렸는데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 집 딸이 제 집에 툴근조장을 찍더군요. 무슨 끈기가 그리 많은지 제가 모진 말도 많이 했는데 그저 죄송하다고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 현준 씨랑 결혼 안 할게요. 그리고 병원도 제가 그만둘게요. 대신 제가 매일 이렇게 용서 빌려 오는 건 허락해 주세요. 저는 늘 저 구해주신 아저씨에게 고맙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신 목숨 절대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런 말도 했는데요. 왜 그리 그런 말들이 듣기가 싫은지. 그래서 그날은 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소금 포대를 가지고 나가 뿌리기도 했죠. 그런데 실은 내색도 하지 않고 그 짜디짠 소금 세례를 맞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는 자기도 기억하는 아저씨의 마지막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 스스로도 저들은 잘못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고백하자면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게다가 이런 제 마음을 외면하고 싶었기에 더욱 격렬히 그들을 미워하고 밀어냈는데 그날 저는 더 이상 그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괜찮다고. 아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어디 한 곳도 다친 곳이 없었는데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저 한시도 잊은 적 없어요. 현준 씨한테는 말 안 했는데 한동안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살려주신 목숨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자고.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건데 이렇게 아저씨 아들을 만나서 좋아하게 될 줄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 마지막 잘못했다는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저랑 우리 아들만 남편을 잃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리 힘들게 살았다고 하니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이 살려준 아이기에 그런 운명으로 내 아들을 만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저도 제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는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오죽하면 아들이 영양제라도 맞아야 한다며 싫다고 하는 저를 억지로 끌고 가 링게를 맞추기도 했는데 그때 아들도 그랬어요. 정 여사 그만 시위해. 내가 졌어. 나 결혼 안 해. 우리 헤어졌다니까. 그리고 은정씨 병원 그만뒀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들 얼굴이 그늘이 가득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링겔은 제가 아니라 아들이 맞아야 할 것처럼 양볼이 쏙 들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아들에게 엄마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버렸네요. 그러자 아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안 괜찮다고 했죠. 아빠가 살려준 아이잖아. 참 힘들게 또 바르게 컸더라.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데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니? 오지랖 넓은 네 아빠가 자처해서 한 일인데. 엄마가 미안하다. 괜한 억지를 부렸어. 너무 오래, 정말 오래도 억지를 쓰며 살았다.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해. 이건 진심이야. 저는 거의 울 것 같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등을 살포시 돌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들키지 않으려 애를 쓰며 울음을 참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에게 고맙다며 제 등을 얼굴을 묻고 울더군요. 저희 아들이 정말 아기 때부터 잘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참 오래 울었어요. 저도 따라 숨죽여 울었죠.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 갖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죠.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저희 모자 못지않게 힘든 시간을 살았을 그 사람들에게 이젠 괜찮다고 우리 서로 다 있고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자고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았는데요. 그날도 그 사람들과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왠지 제가 먼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둘이 결혼하자고 우리 서로 사돈 맺자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안사돈이 그러셨죠. 정말 그래도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돈이 된다면 자기들이 저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챙기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사양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차차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은 통화도 종종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집도 그렇게 아주 넉넉한 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소박하게 하기로 했는데 며느리 꾸민비는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준 용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턱 사줬는데요. 며느리는 질색을 사양했지만 두고두고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는 기어코 며느리 손에 그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선물 때문인지 요즘은 며느리가 아들보다 저를 더 챙기는 것 같은 기분인데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지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일찍이 점찍은 며느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들었으면 자기 목숨이랑 바꿔서 아들을 만나게 했겠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으로 며느리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너무 귀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지금은 아들을 출가시키고 혼자 독립할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살짝 설레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집에 자주 오는 아들은 아니라서 혼자 있는 건 익숙한데 정서적으로 혼자가 된다는 게 꽤 괜찮더라고요. 아들은 은근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줄 예쁜 며느리가 생겼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동안 못 해본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어 남은 시간은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부디 꼭 제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요즘은 손주들 보는 할머니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은 안사돈이 이런 약속을 하더군요. 손주가 태어나면 당신이 볼 테니 저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는데요. 안사돈이 아이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혼해 아이를 한 5명 정도는 낳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대요. 선천적으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체질이라 며느리도 힘들게 가졌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몇 명을 낳던 전부 당신이 보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손주가 태어나면 친할머니가 될 텐데 나 몰라라 할 순 없겠죠. 또 그때 가서는 서로 보겠다고 경쟁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실컷 자유시간을 누려볼 생각인데 이제부터는 늘어난 가족만큼 행복도 배로 늘어나길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남들처럼 마음껏 웃으며 살고 싶네요. 태어난 순간부터 불행했던 저였으니 마지막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상 순탄치 않았던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또다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